아까 우리가 이제 영업수지 계산할 때 있죠. 이거. 여기서 이 영업경비 있죠. 영업경비에서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네 가지는 여기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소가 이게 뭐겠어요? 소득세죠. 재산세는 포함해야 안 해요? 재산세는 포함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이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잖아요. 임대사업을 안 했으면 임대주택을 보유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경비에 포함해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아직 수익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경비 계산에는 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셔서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얘들도 이제 시험상에서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 3개. 매년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제일 처음에 할인기법과 비할인기법 있죠. 네. 할인기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 할인기법. 네? 이거. 통상 이렇게 네 가지 표시해줘요. 거기 우리 교재에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연평균 순영가법이라고 있죠. 네, 그건 순영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 현가회수기간법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수기간법이라고 있는데요. 회수기간법 안에 가면은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요.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수기간법은 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얘는 제목이 현가잖아요. 현재 가치, 즉 화폐 시간 가치를 얘는 반영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통상 얘기해요. 이게 단독적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근래는 지문으로 써줘요. 지문으로. 한 줄씩 들어와요. 한 줄씩. 예를 들어서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수익성지수는 하겠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내부 수익률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간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그거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거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가로 열고 순수 4가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현가 회수기간법까지 해서 4가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할인기법이 있고 비할인기법이 있는데 거기 107페이지를 먼저 가보세요. 107페이지를 먼저 가면 거기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는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림셈법의 논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 있죠.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기억하시나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이거.
요거 빼고 이렇게. 얘가 뭐예요? 얘가 유효 청소도. 세후. 네. 이게 현금 흐름이라고요. 이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을 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억 2천. 공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계산하게 되면 1200이겠죠. 근데 기타가 만약에 1200 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겠어요? 1억 2천. 영업경비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영업경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0%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2400 빼야겠죠. 2400 빼면은 남는 게 얼마겠어요? 9600 나오나요? 9600.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있겠죠.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1600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영업소득세가 가령 예를 들어서 2000. 그러면 얘가 얼마? 6000.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총 투자액이 있죠. 총 투자액은 10억. 10억. 이 중에 빌린 게 6억. 그 다음에 이게 얼마? 4억.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승수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수익률법. 그러면 거기 왼쪽에 보면은 영업수지가 쭉 깔려있죠.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승수법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승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소득 승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전, 헌금 수지 승수가 있죠. 세후, 승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승수가 이게 자본 회수기간 가리키는 거예요. 회수기간을.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간다고? 일로 간다고. 그렇죠? 근데 얘는 무슨 투자액과 결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이 가능 총소득이 있죠. 유효 총소득이 있죠.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이 있죠. 이거 세 가지는 총 투자액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나눠갖는 거예요. 은행하고 나하고. 어? 은행 거 주고 나면 그때부터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세전하고 뭐가 들어가면? 세후가 들어가면 얘는 무슨 투자액에 대한 결과예요? 얘는 지분에 대한 거. 위에 거 세 가지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이라고요. 총투자액.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산식을 보시게 되면 박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 있죠. 걔네는 무슨 투자액과 결합이 돼 있어요? 밑에 세전하고 세후는. 그래요. 그래서 지분하고 총투자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투자액? 얘는 여기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이게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도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가요?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무슨 투자액? 그럼 여기는 세울 거고 여기는 무슨 투자액? 그러면 공식이 완성이 되잖아요. 안 해워도 되잖아요. 그 요령을 알면 배열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배열이. 그러면 얘네하고 역수가 뭐예요?
여기서 얘네 두 가지는 따로 외울 게 없죠. 승수하고 수익률이 역수인데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가 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뀌겠어요? 분모하고 분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세전. 얘도 여기가 뭐? 여기가 뭐? 세후.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뭐라는 걸 알면 역수라는 걸 알면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거는 잘 안 바꿔서 준다고요. 얘들은 이것만 갖고는 구별하기 쉽지 않으니까 역수관계를 얘네들을 잘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수관계 정리는 위에 거 두 가지만 해주면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들이 문제를 줄 때 최소한의 변별력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문제를 줘도 그냥 맞추라고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세전 현금 수지의 승수가 뭐다? 그건 세전 수익률이고 세후 현금 수지의 승수의 역수가 뭐다? 세후 수익률이니까 얘는 표현이 그대로 안 따라가잖아요. 이게 요거를 잘 준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거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계산 논리도 얘하고 얘하고를 잘 주죠. 지난번에 이거 푸는 요령도 알려줬죠. 네? 얘가 10%면 얘가 10인 거예요. 10일 때만. 네? 기출에도 그렇게 출제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뭐 또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총 소득이 있죠? 제가 저기 보면은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2천. 이 두 가지가 지금 같다라고 맞춰놨으니까. 그쵸? 10억을 1억 2천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얼마 나온다? 얼마요? 응? 8.33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10억이죠. 지금 순영업소득이 9,600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온다? 나눠보세요. 1.04요? 1.04? 아, 이건 이렇게 나오고요. 아,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총소득 승수는 뭐냐면요. 아,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한 총소득이 있죠. 1억 2천을 가지고 총 투자액 10억을 회수할 때까지가 8.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는요. 9,600의 수익을 가지고 투자한 돈 얼마를 10억을 회수할까지가 10.4년이 걸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니까 어느 게 커요? 순소득 승수가 크잖아요. 얘가 왜 크겠어요? 수익이 작으니까. 수익이 작으니까 자본회수 기간이 더 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면 클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의 자본회수 기간이 짧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승수법이 회수기간법인 거예요, 이게. 그 지난번에 그거 요령 알려준 거 기억하세요? 승수의 크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죠. 왜 커지냐면 공제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세전하고 지분이 있죠. 우리 지분이 지금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전이 지금 8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회수할 때까지가 얼마 걸리겠어요? 이거. 5년 걸릴 거 아니에요. 8, 5, 40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세후가 들어가 있죠. 세후는 6천이죠. 지분은 4억이죠. 그럼 얘 회수하려면 얼마 걸리겠어요? 5점? 6점? 6년 걸리나요? 6.6년.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그죠? 어느 게 승수가 커요?
여기 보면 얘가 승수가 크잖아요. 그죠? 얘가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크다는 얘기죠. 여기 여러분들 기출에 나온 거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승수가 더 크겠어요? 순소득 승수와 승수가 크죠. 얘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세후가 크잖아요. 근데 세전이 크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게 답으로 유도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식이 완성이 되면 금방 정리가 되죠. 거기는 그 수식을 다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내가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라는 것은 승수는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얘는 클수록 좋은 거죠. 클수록.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요령으로 뭐 해드렸냐면 만약에 얘가 투자한 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총 투자액에 대한 뭐 순영업소득. 얘가 만약에 10억일 때요. 얘가 1억이잖아요. 그럼 몇 프로겠어요? 10%잖아요. 10%. 그럴 때 얘하고 크기가 같아서 얘가 1억이라고 그러면 그럼 승수는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얘가 1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 12. 얘가 10이란 얘기는 얘가 몇 프로란 얘기예요? 10%란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것도 출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쟤를 10으로 줬는데 얘를 8%로 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죠. 하나가 10이면 나머지도 10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줄 때는 그거 요령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대입을 해서 바로 답을 찾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쪽이 10이면 한쪽도 10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수니까. 제가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다는 얘기는 10년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 10% 가지고 그죠? 네, 1억이니까 1억을 가지고 10년 걸린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그래서 일단 배열을 잘 해주는 거는 얘하고 계산할 때 잘 써줘요.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역수 관계를 지문으로 쓸 때는 얘를 잘 써줘요. 얘를. 구별이 안 되니까. 얘들은 구별이 되잖아요. 네? 세전, 세후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구별이 되는데 그리고 계산 논리로 가끔 들어오는 게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전 수익률이 무슨 표현을 달고 지분 배당률의 표현을 달고 근데 요거를 전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지렛대효과 배웠죠. 네,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같은 거니까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분 투자액이고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요? 부채 서비스에 빼는 개념이잖아요. 세전이 그거잖아요. 세전이 순영업소득에서 못 빼면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렛대효과에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따로 뭐 계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셔도 접근을 할 때 훨씬 편할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쓰는 게 요거 이제 계산할 때 지문으로 쓰고 얘 잘 들어오고 얘 잘 들어오는 거야. 요거 세 가지가 기본적인 배열을 깔아줘요. 이렇게 오지선다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면 어림셈법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계산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용어만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렇죠? 나중에 이거 이제 우리가 계산 다 해보는 거지. 지난번에도 이거 해봤었어요. 그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서 수업할 때도 이 배열을 놓고 다 해봤었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수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수익률은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수관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식에 대한 관계. 그 정도만 인식을 하셔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시면 우리 거기 비율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는요. 여러 가지 재무 비율로 출제를 해요. 재무 비율로. 얘도 시험상에서 나오니까요. 우리 교재에는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제할 때 출제자가 이렇게 표현해 주죠. 다음은 여러 가지 재무비율과 승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를 묶어서 내는 거죠. 여기는 승수하고 뭐하고 비율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이 있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비율로 표시한 거죠. 백분율이니까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있는데 이건 다 수식돼 있죠.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고.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왜 백분율을 표시한다는 게. 가치가 만약에 1억인데 융자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천이에요. 그쵸? 원래 분수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소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0분의 60 개념이니까 하면은 0.6 나온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 대부 비율이 몇 프로야? 0.6이야. 그럼 사람들이 인식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몇 프로야? 60%야. 그러면 대충 사람들이 인식하기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60%를 준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라는 가정하에서는 6천만 원의 융자금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거죠. 그죠? 얘가 70%면 얼마?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대부 비율은 뭐하고 연관성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대부 비율이 60%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전체가 자산 구성이 100이잖아요. 그죠? 100인데 지금 대부 비율이 60%란 얘기는 빌린 게 60이란 얘기고 내게 40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4대 6이니까 얘가 1.5겠죠. 그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비율이 50%면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50%면. 그러면 50이란 얘기는 빌린 게 얼마라는 거예요? 50이고 내게 50이니까 50분의 50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역시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몇 프로? 100%.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져요. 그죠? 대부 비율이 작으면 부채 비율도 작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얘는 또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해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는. 그렇죠. 부채 감당률은 뭐를 측정할 때 쓴다고 그랬냐면 제목이 얘기하잖아요. 부채를 감당한다는, 즉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융자 상환 능력을.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을 또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공식이 저기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면 저거를 이렇게 한번 쭉,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시험장에 가면 저런 거 이렇게 글자 따서 한번 이렇게 쭉 표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이런 데다가 많이 적어봐야 어디다 뭘 적었는지를 나중에 까먹어요. 그거 찾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정도만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 정도만. 그죠? 운이 좋으면 맞추는 거고. 혹시 알아요? 가로놓기 나올지? 얼마나 그러고 흐뭇하겠어요. 그죠? 계산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순영업소득이 150만 원이에요. 그럼 100분의 150이죠. 1.5죠. 1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 벌어서 이거 갚고도 50만 원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100인데 얘가 50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0.5죠. 1보다 작죠. 50으로 못 갚으니까 마이너스 5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표현을 잘 써주죠. 금융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간평에서도 나오죠.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그렇죠.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죠? 부채 감당법이라고. 어? 이것만 법으로 바꾸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래요. 그 시험에서 근데 그것을 아주 바꿔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는 소리다. 아니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율이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은요.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치가 1일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아야겠죠. 1보다 작을수록.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하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100만 원일 때 영업경비가 50이고 얘가 100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100분의 150이죠. 그럼 1.5잖아요. 그러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 있는 유효총수가 훨씬 크잖아요. 이걸로 얘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50이고 얘가 30이에요. 100분의 80이죠. 0.8이잖아요. 여기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럼 충분히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가능성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보다 크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1보다 작아지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걸 명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영업경비 비율이 있죠. 네, 걔를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요.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 있죠. 크기. 그걸 우리가 이제 100분위를 표시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 모두 있어요. 유효 총소득도 있잖아요. 그때 시험 문제상에서는 요걸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가능 총소득을 단서를 줄 때. 그러면 밑에를 얼마를 넣고 그렇죠. 1억 2천을 넣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 영업경비가 얼마로 나온 거예요? 2,400이죠. 그죠? 근데 영업경비를 2,400을 바로 주지 않고요. 얘하고 얘만 줬던가 이렇게 줬을 거야. 그럼 그 차익이 이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입해서 풀라고 유도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출제자의 패턴이 그거예요. 직접 주지는 않고 걔는 빼버리고 앞뒤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를 공제하면 요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요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요령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습해봐야 돼요. 풀어보고. 그렇죠? 왜 여기 힘드신가요? 이쪽이? 원래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를. 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 싫어해요. 여기를. 네. 뭐 안 되면 뭐 방법이 없겠으나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100% 우리가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자주 인용이 되는데 이런 요령을 쓰면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해두는 게 조금 낫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40문제 중에서 16개는 버려도 돼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뭐 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까지 무리하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줘서
60점만 넘겨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학계로는 조금만 공부하면 70점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얘는 매년 시험 보면 만점짜리가 막 수두룩하게 나와요. 학계로는. 공부 조금만 하시면. 그럼 우리야 만점을 이미 다 양보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양보했고, 야,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민법하고의 밸런스는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무 처져도 안 되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거는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기운들 내시고. 예? 아니, 왜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아니, 왜 오전서부터 표정들이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어느 학원에 가면 그 전날 그 과목 선생님이 외우는 거를 무진장하게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거의 진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앉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법의 논리랑 전혀 다른 또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표정이 그냥 무겁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살리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근데 오늘따라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예? 표정도 우울하고 그냥 힘도 없는 것 같고, 예? 설마니 어저께 부부싸움 하신 것도 아닐 거고, 그죠? 부부싸움 하면은 맨날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뻔한 싸움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됐다고 보고, 예? 아니, 집중을 좀 하시고, 그리고 공부는 안 하는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밖에는 쌓일 게 없어요. 그죠? 공부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습을 해야 되지? 시간은 가고 있고 얘를 들여다봐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무리 들어도 수요량이든 수요든 간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5월 지금 다 될 때까지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원마다 보면. 그럼 이분은 공부가 전혀 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앞에 총론을 읽고 난 다음에 경제론에 들어가면서 계속 막혔을 테니까. 그러니까 다음 단원이 못 넘어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속만 타면서 그냥 몸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근데 이분들은 절대로 밖으로 내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요.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돼요. 우연한 기회에 부딪혔을 때. 그죠? 뭔가 표정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거죠.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계단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숨을 쉬고 있거나 막 이러고 있어갖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거기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연히 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는데, 그걸 그냥 입을 닫고 가만히 표정 관리만 하고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표정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하나도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표정인 거예요. 다만 선생님이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때는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이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죠? 예,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순간에 그 파트가 되면 좀 상세하게라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개인도 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넘기면 되잖아요. 그 고비를 넘기면 한번 쭉 갈 수 있다고요. 그거를 그냥 덮으면은 그건 방법이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역사회가 좁은 사회일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죠? 그죠? 여러분도 공부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미 딱 퍼진 거예요. 세종시에는. 아무개가 공부하고 있다더라. 그렇잖아요. 야, 지난번에 네 친구 있지 않냐? 아니면 네 아파트 같은 단지 사는 애 같이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오이는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쭉 커진다고요. 그죠? 제가 그랬죠. 이번에 떨어지면 이 동네에서 쇼핑하기 힘들 거라고. 그러면 BTS 타고 저기 대전까지 나가든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대전에 보니까는 롯데백화점 저기 용문 쪽이나 가야 있던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죠?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죠? 예? 참.
이거 또 표정이 어두운 게 그런 것도 있죠. 어림셈법하고 지금 저기 있는 재무비율도 지금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볼 때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게 또 도출이 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쟤는 또 어떻게 하라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해달라 이거죠. 얘는 빼서 구하고 나누고 이거 갖게 해주는 거라도 그거라도 안 되면.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것도 내요. 복잡한 걸 안 내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100% 다 이해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 기운 조금 내시고. 그죠? 2000여. 이거 이대로 공부하면 2000여 합격할 것 같아? 이거? 60점? 아직 모르겠어?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느 과목이 더 힘들어? 학개론하고 민법이 있으면. 둘 다 힘들어? 이거 뒤에서 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제가 지금 해주고 있구나. 이런 거요. 딱히 어느 과목을 짚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이처녀가 총대를 막고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도 비슷한가요? 둘 다 어려워요? 학개론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학개론이. 얘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도 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애정을 가져주시면 돼요. 이거. 자, 여기 얘들은요. 여기서 여기 정이 힘드시면 여기 수년가 있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개념인데요. 여기는 요 용어를만 익숙하도록 해보세요. 계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순양가하고 수익성지수 계산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수익률하고 할인율하고 남아있는 끝자리를 갖다 딱 맞춰서 주는 케이스가 아니면 어차피 공부하는 사람들도 계산을 다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할인율에 대한 거를 줄 때 할인율 몇 프로 주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얘가 지금 10%잖아요. 660이죠. 그럼 600의 10%가 60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 빼고 얘는 600이라는 거예요. 할인율을 쓰지 않고도. 원래 이게 600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를 1.1로 할인해야 되잖아요. 할인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얘도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0. 얘도 얼마? 300.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쉽게 계산하라고 주는 거예요. 얘 하나만 계산기 쓰라고. 그래서 10%로 한 번 줬고요. 5%로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7%로 준 적도 있어요. 7%를 줬을 때는 어떻게 줬냐면 A는 7,490만 원, C는 3,210만 원. 그럼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얘 7,000. 37에 21이니까 얘가 빼고 3,000. 이렇게 배열을 해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할인율과 요거 뒤에 끝자리는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쓱 봐서 복잡하게 돼 있을 것 같으면 버려도 돼요.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간단하게 주는 것 정도는 나중에 이론이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년가에서는 주로 이 표현을 바꿔서 많이 줘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유출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초기 투자비 있죠? 투자액. 그렇죠? 이거를 무슨 투자액? 이거를 초기 투자 비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걸 현금 유입을 갖다가 미래 수익의 현가 또는 장래 수익의 현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년가라는 게 항상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유출현가를 빼는 거라고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표현을 조금 달리 해주면 이게 수년가야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착각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을 잘 바꿔주니까 그 표현에 대한 것만 조금 익숙하시면 돼요. 이거를. 근데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이걸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해 드릴 때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수년가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얘가 만약에 1100이고요. 얘가 1000이면 그러면 남는 게 100만 원 남죠. 0보다 크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개념인데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얘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1000일 때 얘가 110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1.1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1보다 크면 투자하는 애예요. 얘는.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투자하는 애인데 만약에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얘가 1000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0에서 1000을 빼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러면 1000분의 1000 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년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인데 얘네도 지금 표현을 할 때 똑같이 이 표현을 안 쓰고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게 해주는 할인율이다. 그럼 우리가 이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지면 애들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이 발생해서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거는 세 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요. 동일한 투자안, 하나의 투자안 있죠. 하나의 투자안에서는 이 투자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서 이렇게도 표현해줘요. 하나의 투자안이면요. 수년가가 플러스란 얘기고 플러스란 얘기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다.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하나의 투자안이면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안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근데 만약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라고 나온다는 거는 상호 배타적은 여기 만약에 수년가가 얘는 100만 원, 얘는 70만 원, 얘는 50만 원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겠죠. 그런 투자들을 우리가 상호 배타적인 투자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가장 큰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년가가 제일 큰 애,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애,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서는 수년가의 크기가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도 크기가 달라질 거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크기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에서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투자 안에서. 안 되면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거라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억하시죠?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우수한 투자 방법이에요? 수년가가 더 우수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 거 시험으로 내요, 안 내요? 그거 내잖아요, 시험으로. 어느 게 더 우수한 방법인지 복잡한 거 안 물어보고 어?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해 봤었죠. 얘네 둘은 재투자 해요, 안 해요? 재투자 하죠, 재투자. 작년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얘가 얘보다 더 우수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니에요. 재투자율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할 때도 뭐가 더 우수해요? 수년가법이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년가법은 할인율을 못 써요.
할인율로. 어? 수량가법은 할인율을 못 쓴다. 요구수익률 써요. 요구수익률. 수익성지수법은 할인율을 못 써요. 쟤도 요구수익률 써요. 요구수익률. 얘만 내부수익률 쓰는 거예요. 뭐만? 내부수익률. 그러면 순양가법에서는요. 할인율을 사전에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순양가법은 사전에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할인율을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순양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할인율을 알아야지만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인율을 줘요. 얘는 할인율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시험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660일 때 할인율을 몇 프로라고 줘요. 네, 이게 안 주어지면 이게 미지수잖아요.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부 수익률에서는 유입과 유출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같게 해주는 걸 표시가 돼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지출을 했었을 때 미래 수익이 1년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의 수익이 나올 때 얘하고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요게 얼마냐를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항을 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미지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가치를 구할지. 이게 5%가 되는지 10%가 되는지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구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할인율을. 그러니까 여기는 순양가법에서는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을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정도까지라도 기초적인 거라도. 그래서 거기 103페이지에 가시면 자 순양가법 있죠. 네, 거기 가면 개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에 합해서 표현이 또 바뀌죠. 유입을 뭐라고 그래요? 세후소득의 어디에서? 현가 합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가 왜 세후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때 얘기해 줬잖아요. 현금 흐름이 이거 기준한다 그랬잖아요. 뭐를? 세후를. 여기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에서 대상이 되는 할인 대상이 되는 현금 흐름이 뭐를 기준한다 그랬어요? 세후 기준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유출이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아까 세전하고 세후만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죠. 그 얘기. 그렇게 해도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에 합해서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값을 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밑에 가면 순양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무슨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104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의사결정 기준이 있죠. 상호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 돼 있죠.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데 그 밑에 가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죠. 그 중에는 순영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영가 크게 다르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상호 배타적인 이런 투자안일 때는 가장 큰 애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뭐가 큰 애? 순영가가 큰 애. 가장 수익성 지수가 큰 애. 가장 내부 수익률이 큰 애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리고 거기 보면 순영가법의 장단점이 있죠. 거기 보면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지만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한 논리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재투자 수익률로 뭐를 쓴다고 돼 있어요? 요구 수익률을 가정하죠. 근데 거기 보면 디귿에 복수의 해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요, 매 기간에 뭐가 현금 흐름이 달라질 수 있죠. 현금 흐름이. 그러면 매 기간에 이 요구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요구 수익률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 기간에 현금 흐름이 달라지더라도 순현가를 산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요구 수익률의 크기를 달리 책정하면 되니까, 할인율의 크기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익성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익성 지수는 여기 나와 있는 순환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것처럼요. 유입 있고 뭐가 있을 때 유출. 자, 투자한 A를 기준할 때는요. 유입이 11억, 유출이 10억. 그러면 남는 게 1억이잖아요. 그럼 얘도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고 투자한 B는 100억 투자해서 101억 해서 1억이 들어온 거니까 얘도 1억이잖아요. 그럼 0보다 크죠. 둘 다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순환가법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10억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0억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죠. 근데 이거를 순환가법에서는 판별을 못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 네, 수익성 지수를 대입하면 얘가 10억이고 11억이면 얼마예요? 1.1인데 얘가 100억일 때 얘가 101억이면 1.0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커요? 수익성 지수가 크다는 얘기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출제자가 마음을 바꿔서 한 번 더 내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죠. A, B, C, D. 투자는 이렇게 유출이 5천, 4천, 3천, 2색 있잖아요. 이래놓고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 있죠. 계산하라고. 유출 주고 여기다 유입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입을 줘서 여기는 6,260만 원에서 4,000에서 560만 원, 3,000에서 3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인율을 준다고요, 이렇게. 몇 프로? 10%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이걸 계산해서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열이 쭉 주어지게 되면 역순이라고요. 초기 투자액이 작은 애가 수익성 지수가 크니까 이거는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배열이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을 하지 않고 뭐를 해요. 역순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냥. 계산이 힘드니까.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큰 수하면 D, C, B, A.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금액은 배제하고요. 이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쓴 거고 출제자들 할 때는 이것도 다 맞춰줄 거니까 계산을 해도 얘가 크게 나오게끔 해줄 거라고요. 이렇게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이게 4개를 깔아주고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게 뭐냐. 그럼 답이 뭐였겠어요? DCBA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아는 사람은 계산기를 갖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그 배열만 찾아간 거예요. 배열만. 여기서 이론에서 배운 거잖아요. 초기 투자액이 어떻게 돼요? 작을수록 뭐가 크다? 수익성 지수가 크다. 그거 하나 갖고도 문제를 이렇게 쭉 해서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온 지가 좀 꽤 됐어요. 저게. 20회 이전에 나온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는 저걸 또 재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요령에 대해서 또 잊어먹거나 저걸 잘 모르는 사람은 역시 계산기를 들이밀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표현상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에 대한 바뀌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줄 때 이거를 여러 번을 바꿔서 준다고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줘요. 그런데 순환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같이 계산하라고 그러면 일단은 걔는 마지막으로 몰아야 돼요.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순환가하고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거. 뭐가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바로 문제에서 부딪힐 때 바로 풀지 말고 맨 마지막에 몰아서 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더 합리적이니까. 그죠? 그나저나 지금 뭐 합리적이고 뭐고 하네. 지금 뭐 눈동자의 사이클들이 뭐 지금 뭐 장난이 아니군요. 아무리 봐도 어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학원에서의 일이 아니라 이건 가정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 저기 뭐 박한 양반하고 장인 씨가 뭐 대화를 좀 했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뒤에 나와 있는 기타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그건 뭐 참고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일단 요거라도 일단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힘드시면 어림셈법하고 재무비율 있죠. 네, 거기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여긴 기본적인 거라도 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거 이상에서는 크게 어렵게는 안 내니까. 네. 아, 그거를요. 아, 제가 그랬죠. 임의로 쓴 거라고. 예, 출제자가 줄 때 여기 있는 유입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요거대를 만약에 할인율을 줄 거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 그거를 계산해서 줘도 역시 얘가 크게끔 나오게끔 배열을 해줘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계산했더니 틀리게 나오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2층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배열을 깔아줄 때는 당연히 이쪽을 계산해도 역시 얘가 제일 크게끔 나와줘요. 이렇게. 그렇죠? 배열을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럼 선생들이 이걸 왜 잘 안 주겠어요? 이거 맞춰주기가 문제 하나 만드는데 시간 문장이 잡아먹는다고요. 이 수치 다 맞춰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결하게 내는 거예요. 간결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금융론 하시죠.